안녕하세요. 여담국어학원입니다. 2026학년도 EBS 수능 특강 적용학습 과학기술 2강 보어와 슈레딩거의 원자 모형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난이도가 조금 높다고 생각되는 지문이고요. 6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문제 6번 단어 문제를 제외하고 다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단입니다. 수소기체에 전기 방전을 일으키면 즉 에너지를 쏘면 에너지를 흡수한 바깥에서 외부 에너지가 들어갔어요. 에너지를 흡수한 수소 분자의 H2의 분자 내 결합이 깨지면서 수소 분자가 수소 원자들 가장 작은 단위라는 수소 원자로 분해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수소 원자 내 전자는 들뜬 상태가 되어서 바닥 상태인 기저 상태보다 높은 에너지를 갖게 되고 지금 잠깐 멈추고 설명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사실 우리 원자는요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이 양자 미시세계이기 때문에 사실 얘가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원자는요 원자핵과 그리고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자핵 안에는 당연히 양성자와 양전하를 가지고 있죠. 중성자가 있고 음전하를 가지고 있는 전자가 일정한 궤도를 이루고 회전하고 있어요. 돌고 있어요. 이 전자는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이 원자에게 속박되어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돌고 있죠. 그런데 자리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바로 에너지를 받아서 자신의 에너지 값보다 큰 에너지 값을 가질 때는 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이나요? 가장 안쪽에 있는 궤도입니다. 우리는 가장 안쪽에 있는 이런 궤도를 바로 바닥 상태라고 합니다. 전자가 이 가장 안쪽의 궤도에 있을 때를 우리는 바닥 상태 혹은 기저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바닥 상태보다 더 에너지 값이 큰 게 바로 그 다음이고 또 그 다음이에요. 이 바깥으로 갈수록 궤도가 반지름이 커지면 커질수록 바깥으로 가면 갈수록 바로 에너지 위치에서 가지는 에너지 값, 우리 에너지 준위라고 합니다. 에너지 준위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원보다는 큰 원이 그보다 더 큰 원이 그래서 바깥에서 에너지를 받게 되면은요 계속 전자가 바깥으로 들떠서 에너지 때문에 들떠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들뜬 상태는 사실 안전한 상태가 아니죠. 그래서 사실 전자들은 다시 원래 상태로 바닥 상태로 돌아오려고 하는 성질도 있답니다. 지문 계속 보도록 할게요. 방금 읽었던 부분 이해가 되시죠?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수소 내 전자는 들뜬 상태 에너지를 받아서 바깥에 기저 상태에서 더 높은 상태로 더 큰 원궤도의 상태가 되어서 바닥에 있는 상태보다 높은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이후에 낮은 에너지 상태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특정 파장의 빛을 방출하게 되는 거죠. 특정 파장의 빛을 방출한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본인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면서 들어왔던 에너지만큼은 내뿜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바깥에서 전기방전 때문에 외부 에너지가 들어온다면 들뜬 상태가 되었다가 다시 원래 상태인 기저 상태로 돌아오면서 들어왔던 에너지만큼 바깥으로 다시 빛을 방출한다. 되게 단순한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소 원자의 방출 스펙트럼은 프리즘을 통과한 햇빛이 보여주는 연속적인 스펙트럼과는 달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보여주는 스펙트럼은 연속적인 스펙트럼이다 라는 거 뒤에 문제랑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달리 분리된 몇 개의 선만을 보여준다. 분리된 나누어진 즉 연속적이지 않은 나뉘어진 연속적인 거랑 반대 표시라고 볼 수 있어요. 보이시나요? 위에 짠짠짠 선 보이시죠? 그죠? 스펙트럼과 달리 분리된 몇 개의 선만을 포함하는데 이것을 바로 중요합니다. 선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선 스펙트럼의 존재는 수소 원자 내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자, 아까 제가 슬쩍 설명해 드렸어요. 이 돌고 있는 전자의 둥근 궤도에서의 에너지의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더라. 자, 여러분들 연속적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봐요. 연속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파동처럼 이어져 가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불연속적이라는 것은 어떤 거죠? 자, 툭, 툭, 툭. 이해되시나요? 쫙이 아닙니다. 툭, 툭, 툭 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 이거 여러분들 뭐 양자역학 같은 데서 한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양자역학에서는 에너지를 어떻게 인식한다? 연속적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툭, 툭. 네, 이 계단처럼 인식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수량화처럼 인식한다고, 질량화, 양화시켜서 인식한다고 했었죠. 자, 이거랑 약간 연결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 스펙트럼, 햇빛이 보여주는 연속적인 스펙트럼과 달리 분리된 몇 개의 선으로만 보여주니까, 자,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인식할 수 있다? 아, 선 스펙트럼은 연속적인 게 아니고 불연속적인 거야 라고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면서 특정한 값의 에너지 상태만이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이 말도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특정한 값의 에너지 상태만이, 즉 예를 들자면 1, 1.5, 2, 2.5 만 허용한다는 거예요. 이 사이에 있던 1과 1.5 사이의 수많은 연속적인 숫자들, 1.5와 2 사이, 2와 2.5 사이에 수많은 연속적인 숫자들은 배려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특정하게 어떤 특정한 값들, 자, 그래 1, 1.5, 2, 2.5 등의 특정한 값만 허용된다라는 겁니다. 자, 양자역학적 사고긴 하네요. 2번 문단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닐스 보어는 자, 중심임을 놨어요. 보어는 고전 물리학을 바탕으로 원자 모형을 제안했습니다. 자, 드디어 핵심적인 내용 나온 것 같아요. 보어의 원자 모형 나왔습니다. 고전 물리학에 따르면 움직이는 입자는 직선 운동을 하려는 관성이 있더라. 자, 모든 움직이는 입자는 곡선보다는 직선 운동을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답니다. 원운동을 하려면 원의 중심으로 향하는 힘을 계속 가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원운동은 제가 옆에 그림에 좀 그려놨어요. 자, 원운동을 합니다. 원운동을 하잖아? 그러면 중심으로 힘을 가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때문이죠? 아니면 얘가 계속 직선으로 가려는 관성이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 관성을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안쪽으로 들어가는 힘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 이 원운동을 하고 있는 물체도요, 바깥쪽으로 가고 싶어 해요. 우리 바깥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그 힘을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바로 구심력의 반대 개념인 원심력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원심력이라는 게 측정이 되지는 않지만 이 구심력에서의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수 있습니다. 자, 원의 중심으로 향하는 힘을 계속 가해줘야 되겠죠. 뭐 때문이죠? 바로 구심력이 있어서, 즉 원심력이 있어서 바깥으로 가려고 하는 직선 운동의 관성 때문입니다. 보어는 전자가 원자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고 돌고 있는 것은 양전하를 띤 원자. 자, 우리 아까도 살짝 설명했습니다. 양전하를 띠고 있는 원자핵, 물론 원자핵 안에 있는 양성자가 양전하를 띠고 있을 거예요. 양전하를 띤 원자핵과 음전하를 띤 전자 사이의 인력 때문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전자는 원자핵 주변에 특정한 에너지 준위에서, 저 또 한 번 더 얘기했어요. 이 특정한 에너지 준위가 의미하는 게 아까 뭐였었죠? 바로 불연속적. 자, 우리 필기를 같이 겸하면서 보는 친구들은요, 이 불연속적이다라는 단어를 적어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정한 에너지 준위에서 있다라는 말은 바로 불연속적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전자가 움직일 때요, 쭉 가는 게 아니고 이 궤도와 궤도 사이의 값을 뽕뽕뽕 뛰면서 간다라는 겁니다. 원형 궤도를 따라서 움직인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도출된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가 방출 스펙트럼과 일치한다는 것도 또 중요하겠네요. 자,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 값은 방출 스펙트럼과 일치하더라. 자, 다시 말하면은 그 에너지 준위 값이 선 스펙트럼에 나와 있는 그 표식된 선과 같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치하잖아. 그러니까 수소 원자가 돌고 있는 궤도가 바로 이 불연속적인 특정 구간, 방출 스펙트럼이 나와 있는 선이야, 선 스펙트럼이야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결국 여기서 말하는 게 뭐죠? 보가 말하는 것은 이 전자는 연속적 값이 아니고 이 원자 내에서 돌 때 특정한 자신의 위치를 가지고 돌고 있어. 하지만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자가 하나뿐인 수소와 달리 다전자 원자에서는 자, 지금부터 또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전자 원자라는 말은 그럼 전자가 여러 개죠. 다전자 원자에는 보어의 모형이 일치하지 않나 봐요. 적용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하를 띤 입자의 가속도 운동에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전하를 띤 입자의 가속도 운동에 관한 고전 물리학 이론에 위배됐기 때문에 보어의 모형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다전자 원자에는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한계가 있대요. 이 보어의 모형은 한계가 있는데 한계라고 적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전자. 전자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다전자 원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첫 번째 한계가 있고, 두 번째는 이 고전 물리학 이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고전 물리학 이론에 있는 가속도 운동을 하는 전하 띤 입자에도 설명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는 보어가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즉 전자는 원형 궤도를 따라서 원자핵 주위를 움직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뭐 때문이죠? 고전 물리학에 위배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고전 물리학 이론을 적용시켜 본다면 결국 보어의 일정한 궤도를 가지고 돌고 있어, 에너지 준위값을 가지고 돌고 있어, 그곳에 전자가 있어 라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문단이에요. 슈레딩거는 전자의 파동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이론이 나왔어요. 이번에는 무시무시한 슈레딩거입니다. 우리 슈레딩거 하면은 슈레딩거의 고양이, 그죠? 상자 안에 고양이가 있을까 없을까 보지 않는다면 사실 있는 상태와 없는 상태가 공존한다 라는 게 사실 양자역학의 기초죠. 자, 슈레딩거는요 전자의 파동성을 바탕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파동성. 자, 우리 아까 닐스 보어는 뭐였죠? 네, 바로 이 선 스펙트럼을 통해서 확인했다시피 특정한 값의 에너지 상태, 즉 불연속성으로 설명했죠. 자, 슈레딩거는 전자의 파동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원자 모형을 제안합니다. 그는 핵에 결합된 전자를 정상 파동으로 봤다는 거예요. 정상 파동으로 보고 원자를 파동역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기타나 바이올린에서 양쪽 끝이 고정된 현이 특정 음을 내는 것처럼 파동이 특정 영역 안에 고정된 경우에 파동이 정상 상태에 있다. 자, 그래서 양쪽이 고정되어 있는 걸 우리는 정상 상태라고 보는 겁니다. 자, 우리 파동이라는 것은요, 언뜻 들었을 때 뭐야, 연속적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처음 봤을 때는 뭐지? 슈레딩거가 보어랑 너무 다른 이론을 이야기하는구나. 슈레딩거가 말했던 파동성을 기본으로 이야기한다. 자, 파동이라는 거는 뭐예요? 자, 이어져 있잖아요. 그죠? 자,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 보면 뭐야, 쭉 이어져 있잖아. 이 보어랑 다른가 봐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니까요. 정상 상태에 있다고 하고 이러한 파동을 정상파라고 하겠습니다. 그림 1의 각점은요. 자, 그림 1 보이시나요? 각점은 진폭이 0인 마디이며 자, 요걸 말합니다. 여기 말입니다.
진폭이 0인 마디이며 자 여러분들 진폭은요 폭을 말합니다. 폭을 말합니다. 폭을 말해요. 그죠? 아시고 있죠? 자 진폭이 0인 마디이며 양 끝에 마디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 이게 바로 정상 상태라고 고정되어서 파동이 되게 중요한 말 나왔습니다. 2분의 1 파장의 정수배로만 나타난다. 자 그러면 이것도 결국 뭐예요? 특정 파장이죠. 2분의 1 정수배. 자 우리가 여기서 위에 있는 보호의 해석과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보호는 이거를 어떻게 설명했었죠? 네, 바로 특정한 에너지 준위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 2분의 1 파장의 정수배라는 특정 파장의 정수배. 자, 뒤 읽어볼까요? 즉, 정상파는요, 허용되는 파장이 특정 파장의 정수배. 이게 공통점이에요. 슈레딩거는 특정 파장의 정수배로서 설명을 했고, 보어는 이것을 특정 에너지 준위라고 설명을 했죠. 자,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따라서 전자를 정상파로 가정한다면 파장이 불연속적인 값을 갖는다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다 같이 그림 1번 보도록 하죠. 그림 1번을 보면 2분의 1 파장 보겠습니다. 자, 파장. 원위치까지 돌아올 때를 우리가 자신의 위치까지 돌아오는 걸 하나의 파장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2분의 1 파장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무수히 많은 얘들은 파장이라고 값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2분의 2 파장, 즉 1 파장 들어가겠습니다. 자, 어때요? 위치에서 돌아올 때까지. 됐죠? 자, 그리고 보이시나요? 2분의 3 파장. 다들 특정 값을 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장을 이용한다면 이 파동성을 이용해서 파동성은 성격이고 파장이 바로 특정 준이랑 같다라고 본 겁니다. 한 번 더 읽을게요. 따라서 전자를 정상파로 가정을 한다면 파장이 불연속적인 값을 갖는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슈레딩거는 이런 가정을 바탕으로 원자에 대한 양자역학적 모형을 제안했습니다. 네 번째예요. 3차원 공간에서 전자의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 3차원이니까 x, y, z의 함수로 수소 원자의 파동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볼게요.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 자, 불확정성 원리. 불확정성 원리도 일종의 양자역학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이론이죠. 어떤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은 동시에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사실 위치와 운동량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 자체는 사실 위치의 불확정성, 운동량의 불확정성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선생님이 지금 있는 곳의 위치를 이 거리라는 불확정적인, 즉 양자역학적으로 개념으로 이해가 할 것 같은데 사실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자,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갈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에 따른다면은요 결국은 자, 특정 위치와 특정 운동량은 동시에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게 좀 중요하죠? 파동 함수를 통해서 전자의 정확한 움직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전자가 어디에 있는지 이 함수를 통해서 파동 함수를 통해서 알 수가 없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파동 함수의 제곱값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값은 공간의 특정 점 부근에서 자 나오죠? 어떤 공간의 특정 점 부근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에요. 파동 함수 값이 있는데 그 함수의 제곱값은 전자를 발견한, 즉 이곳에 전자가 있을 확률이라는 겁니다. 전자의 위치만 안다면은요 우리가 전자가 어떤 연속적, 불연속적 이 값을 갖는 거를 충분히 알 수가 있잖아요. 이 전자가 어느 곳에 있을 거다라는 게 확인이 돼서 예를 들어서 1에 있고 1.5에 있고 2에 있다면 역시 전자는 연속적인 값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고 불연속적으로 존재하는구나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점 1과 점 2에서 전자를 발견할 상대적 확률은요. 두 점의 좌표에 따른 파동 함수 값을 제곱을 해요. 이들 사이의 비율을 계산해서 얻을 수가 있답니다. 점 2의 함수값, 어느 값이 있겠죠. 제곱에 대한 점 1의 함수값의 제곱의 비율이 만약에 100이더라. 그러면 1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2의 100배나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함수값이 필요한 것은요. 상대적인 발견 확률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확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곳에 전자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겠죠. 5번 문단입니다. 따라서 파동함수를 제곱을 해서 자, 뭐를 찾기 위해서 그곳에 전자가 있을 것 같을 확률을 찾기 위해서 파동함수를 제곱해서 그림 위에 A와 같이 전자 확률 분포를 그릴 수가 있어요. 우리 살짝 넘어갔다 올까요? 자, 그려봤습니다. 바로 요 그림이겠죠? 그림에서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안으로 들어갈수록 농도가 짙어요. 자, 그러니까 안쪽으로 갈수록 전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살짝 공부했던 이론 바닥 상태가 아마 전자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걸 겁니다. 이 바닥 상태로 가면 갈수록 사실 안정된 구조거든요. 자, 여기 있던 전자가 돌고 있다가 에너지 받으면 쫙 바깥으로 들뜨게 된다. 어느 정도 약간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5번 문제 다시 읽겠습니다. 파동함수를 제곱해서 그림 2번의 A와 같이 전자가 어디 있을지 확률 분포를 그릴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어떤 점의 농도는요. 그 점에서 전자를 발견한 상대적 확률을 표시한 겁니다. 이때 전자를 발견할 확률은 핵에서 멀어질수록 감소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핵 근처에 있을수록 전자가 있을 가능성은 크다는 거겠죠. 따라서 수소핵 주위의 공간이 그림 2번의 A 여기 있죠. 우리 보고 있는 거 같이 겹겹의 껍질로 쌓여 있다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각 껍질 속에서 전자를 발견하는 확률은 자, 아무래도 어떻게? 안쪽 껍질, 속껍질이 높다는 겁니다. 자, 확률은 그 B와 같이 그림 2번의 B와 같이 특정 거리까지 증가하다가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자, 요거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각 껍질 속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자, 우리 분명히 아까 안쪽에서 가장 높을 거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그림 2번에 B와 같이 특정 거리까지 증가하다가 감소한다. 자, 그 다음부터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핵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감소하는 건 맞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확률이 감소한다? 아무래도 전자가 있을 가능성이 감소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껍질마다 부피가 증가한대요. 그러니까 개수가 몇 개 없긴 하겠지만은 대신에 부피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그 부피 증가, 즉 더 커지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전자가 아무래도 발견할 확률은 적어지지만 부피 자체가 증가하니까 아무래도 전자를 발견할 확률, 즉 각각의 껍질 속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은 방사 확률은 증가하다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자, 이제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핵에 가까울수록요.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그렇지만 뒤로 가잖아요. 가면 각 껍질의 부피가 증가를 하게 돼요. 부피가 증가해요. 자, 그리고 그 껍질 속에서 껍질 안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껍질 안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입니다. 즉 방사방량 확률입니다. 이 방사방량 확률이라는 것은 각각의 껍질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입니다. 즉 전체 원자 내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아니고 그 껍질 안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입니다. 자, 이 방사방률 확률은
증가를 하다가요. 감소한답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핵으로부터 거리가 가까울 때까지는 가까이 있을 때에다 조금 1번 우리 바닥 상태에서 2번으로 가고 3번으로 4번으로 가 요때까지는 증가한대요. 요때까지는. 즉 뭐가 증가한다는 거죠? 원자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많아는 게 아니고 그 껍질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감소한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A와 B를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A는 원자 내에서 전자. 적어볼까? 원자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 그리고 B는 각 껍질에서, 즉 에너지 궤도에서 껍질에서 무엇을 확인? 전자를 발견할 확률. 제가 헷갈릴까 봐 너무 여러 번 반복한 것 같네요. 이때 수소 원자에서 방사 확률, 방사 방향 확률이 최대값이 될 때, 잠깐 언제일까요? 여긴 것 같아요. 이게 바닥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바닥 상태는 아닌 것 같고 세 번째 정도 준위가 되려나? 두 번째 정도 되려나? 자, 확률이 최대값이 나타내는, 자, 이 최대값, 아까 방금 제가 칠한 부분, 나타나는 핵으로부터의 거리가 바로 보어 모형의 궤도 반지름과 일치한답니다. 아까 우리 보어 모형이 뭐였었죠? 이 전자가 일정한 궤도를 가지고 돌고 있는 거죠. 거기에 있는 전자가 있는 위치와 일치한가 봐요. 자, 그래서 결국은 방사 방향 확률이 최대값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보어 모형의 전자가 있는 곳이더라. 전자가 있어서 돌고 있는 곳에 궤도 반지름과 일치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많이 어려웠나요? 문제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볼게요. 제가 좀 체크를 좀 해놨어요. 자, 1번 문단은요, 일화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땡. 자, 2번은요, 수소 원자의 구조가 전자의 에너지 준위에 따라, 즉 수소 원자의 구조가 왜 에너지 준위에 따라서 뭘 변화했습니까? 그죠? 아니, 수소 원자가 에너지 준위를 바꾼다는 말은 있었죠. 그리고 또 수소 전자가 말이에요. 전자가 에너지 준위를 바꾼다는 말은 있었고, 그리고 다른 학자들의 모형을 절충한 적도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수소 원자 내 전자의 에너지가 전자의 운동에 전혀 말하지 않았죠. 이 전자 에너지가 전자 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양한 모형의 장점과 단점, 이 장단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까 우리 보어는 한계는 있었지만 장단점을 이야기했다 보기는 힘들죠. 자, 4번, 수소 원자의 방출 스펙트럼이 다전자 원자의 방출 스펙트럼과는 다른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5번, 수소 원자의 방출 스펙트럼을 설명하는 모형과, 자, 그래서 우리 보어를 공부했었죠. 해당 모형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안된 슈레딩거 이야기 했습니다. 1번 정답, 그래서 5번입니다. 2번으로 들어갈게요.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가 않은 것을, 이 답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것을 이 문단을 적어놨거든요. 자, 정답이 2번을 보겠습니다. 양쪽 끝이 고정된 현의 파동입니다. 자, 우리 정상 상태 기억나시나요? 자, 그래서 양쪽 끝이 고정된 현의 파동은 마디의 수가 2개로 고정된 정상 상태로 존재한다. 자, 마디의 수가 일단 왜 2개로 고정되어 있는지 연결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고정된다는 말은 있어요. 이 양쪽 끝에 고정된다라는 말은 있지만 이 마디의 수가, 파동의 마디의 수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파장이라고 그러죠. 파장의 개수가 2개로 되어 있다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3개도 있을 수 있고 4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개 있을 수 있겠죠. 정답 그래서 2번입니다. 네. 나머지는 뭐 1번, 4번 문단에 다 나와 있고 이 3번을 보면
수소 원자의 방출 스펙트럼은 선 스펙트럼이라고 말했어요. 불연속이죠. 햇빛의 스펙트럼은 연속이었습니다. 자, 2번 정답 쉽게 2번입니다. 3번으로 넘어갈게요.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 한번 읽어볼까요? 전하를 띤 입자의 가속도 운동에 관한 고전 물리학 이론에 위배됐기 때문에 보호의 모형은 한계가 있었다.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지문 보겠습니다. 고전 물리학에 의하면, 자, 우리가 고전 물리학에 위배됐다고 했거든요. 우리 이 안에서 찾아야 돼요. 고전 물리학에 의하면 전하를 띤 입자는 가속도 운동을 할 때 빛의 형태로 외부의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선생님이 정리를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빛이 방출된다. 빛 방출. 전자가 원자핵을 중심으로 일정한 궤도를 따라서 원운동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보호가 원운동한다고 했었어. 자, 이 원운동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전자의 속력은 일정하더라도, 자, 여러분들 속력과 속도는요 조금 달라요. 이 속력은요 물체가 단위 시간당 어느 정도 이동했냐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물체의 이동 딱 그냥 우리 속도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그걸 숫자로 쓰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속도는 달라요. 이 물체가 단위 시간 안에 단위 거리를 이동을 했는데 그것을 숫자로 이야기하는 플러스 방향도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속도는요 속력 플러스 방향까지 더해야 되는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속력이 아무리 일정하더라도 문제는 운동 방향이 계속 변한다는 겁니다. 방향성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은 속도는 속력 플러스 방향이잖아요. 아무리 속력이 똑같더라 할지라도 방향의 변화가 있다는 거죠. 방향의 변화가 있다는 말은 값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속력과 방향 변화는 결국은 더해져서 속도를 이루기 때문에 결국 얘는 뭐다? 바로 가속도 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3단 5법입니다. 분명히 아까 가속도 운동을 할 때는 빛이 방출된다고 했죠. 그러면 지금 결국은 돌고 있잖아, 전자도. 그럼 너도 가속도 운동이야. 왜? 아무리 속력이 변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직선 운동이 아니고 방향을 바꾸고 있는, 방향성이 있는 원 운동이잖아. 그러니까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잖아. 따라서 이 과정에서는 전자는 빛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해야죠. 왜? 이게 고전 물리학인데요. 자, 아까도 기억나시죠? 빛의 형태로 에너지를 외부에 방출한다고 했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계속해서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바로 빛 에너지를 바깥으로 방출해야 되니까요. 자, 그럼 결국 이게 무슨 말이 돼요? 에너지가 계속 감소한다? 그럼 에너지 준위가 달라져요. 어떻게? 더 작아지겠죠? 자, 이 정도에 있었다고 했다면, 자,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빠졌습니다.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겠죠? 전자가. 그런데 또 빛 에너지로 빠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더 작아지겠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원자핵이 부딪힐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된다면 빛 에너지가 나가서 핵에게 가서 에너지 준이 일정하게 유지 못되고 자신의 궤도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4번입니다.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한 보어의 혹은 니은 양자역학의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찾아보도록 해볼게요. 자, 틀린 부분을 체크를 좀 해놨거든요. 정답이 이제 5번이에요. 5번이 너무 긴데 몇 가지만 골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볼게요. 기억은 보어는 수소 원자 내 전자의 원운동이 불연속적이기 때문이다.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이유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이유는 전자의 원운동이
불연속적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니은은 자 양자역학은 수소 원자의 전자의 파동. 자 일단 어때? 파동에서 틀렸죠. 그죠? 파동이 불연속적인 게 아니고 파장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원운동이 불연속적인 것도 아니에요. 원운동은 돌고 있는 운동입니다. 뱅뱅뱅뱅뱅 돌고 있는 운동이에요. 원운동이 불연속적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죠. 뭐가? 궤도가 불연속적이다.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원운동 자체가 원운동은 계속 돌고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가 잘못된 게 아니고 얘 때문에 불연속적인 게 아니고 바로 뭐가? 궤도가 불연속적이야. 그리고 또 파장이 불연속적이야. 이랬으면 맞을 것 같아요. 자, 2번입니다. 기억은 수소 원자 내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특정한 값을 갖기 때문이고 맞네요. 특정한 값이 바로 일정한 궤도잖아요. 니은은 수소 원자 내 전자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전자의 위치를 알 수 없다라는 것이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이유랑은 전혀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3번입니다. 기억은 수소 원자 내 전자가 맞아요. 이거 맞는 말입니다. 위치하기 때문이고 니은은 수소 원자 내 전자와 핵 사이의 거리가 계속 변화한다. 이거는 에너지가 들어와야지 혹은 에너지가 나가야지 변하는 거지. 이것 때문에 선 스펙트럼이 불연속적으로 나타나.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 4번. 기억은 다른 원자 내 전자와는 다른 수소 원자 내 전자의 고유한 이상한 말이네요. 넘어갈게요. 갑자기 다른 것과 다른 수소 원자 내 이건 정말 제일 이상한 답입니다. 자, 5번입니다. 정답. 기억은 수소 원자 내 전자가 특정한 답이네요. 원형 궤도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고 또 니은은 수소 원자 내 전자가 좋아. 파장의 정수배의 파장만을 정수 사이에 있는 수많은 다양한 수, 예를 들어서 0.1, 0.01, 0.001, 0.0001 등이 아니고 이런 수많은 다른 값 빼고 특정 정수배의 파장만을 갖기 때문에 특정 궤도, 특정 위치를 가지니까 불연속적이다. 그러니까 선 스펙트럼이 나타난 거야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정답 5번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5번입니다. 나를 이해할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나는요. 방사 방향 확률이 최대값이 나타나는 핵으로부터의 거리는 보어 모형의 궤도 반지름과 일치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입니다. 여기가 보어 모형에서의 궤도의 반지름이야. 그러니까 이 궤도에는 전자가 있겠죠. 그리고 이 그래프로 본다면 방사 방향 확률의 그래프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곳에서 그 껍질에서 그죠? 껍질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높은 곳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껍질 속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 짠. 이 부분이겠죠? 자, 적절한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답을 보도록 할게요. 4번. 슈레딩거 모형에서 방사 방향 확률이 최대일 때의 전자는 아마 그 껍질에 전자가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 에너지의 준위가 보어 모형에서 원형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전자는 그곳에 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전자의 에너지 준위와 일치한다. 이 말이 뭡니까? 그 말이 바로 전자가 방사 확률이 최대일 때 있을 거고 또 보어에서도 원형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전자 에너지 준위 거기에도 전자가 있을 거니까 그것이 일치하더라. 그러니까 맞는 말이다 라는 겁니다. 자, 1번부터 한번 오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슈레딩거의 모형에서 파동함수 나왔었죠. 를 통해 예측된 전자의 이동 경로가 전자의 이동이 어디로 갈 거라 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파동함수를 통해서는요. 파동함수의 제곱 값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살펴봤죠? 네, 전자가 있을 확률을 상대적으로 봤다는 것뿐이지 전자의 이동 경로가 궤도와 일치한다. 어렵습니다. 땡. 2번 슈레딩거 모형에서 들뜬 상태일 때의 에너지를 받아서 좀 큰 에너지 준위 값으로 간 상태겠다.
네,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보호 모형에서는 기저 상태에다. 자, 일단 두 개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들뜬 상태일 때 에너지 주위가 기저 상태이다. 이게 연결시키기가 너무 힘들 거거든요. 자, 그리고 오히려 들뜬 상태일 때도 들뜬 상태와 일치하겠죠. 같게 우리가 전자를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2번은 땡입니다. 3번, 슈레딩거 모형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최대가 되는 의미의 점은요. 네, 핵과 가장 가까운 궤도입니다. 핵과. 원자핵과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점과 원자핵 사이의 거리는 어떤 거리? 가장 가까운 거리요. 거리가 보호 모형에서 전자의 궤도 반지름 땡 틀렸죠? 우리 지금 이거는요. 맞는 말 틀린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에 해당하지 않는 말이에요. 이 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껍질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과 일치한다. 보셔야 되는 거죠. 자, 정답 4번 들어갈까요? 4번. 슈레딩거 모형에서 방사 방향 확률이 최대일 때 아까 했던 준이랑 에너지 준위가 일치한다. 정답이네요. 자, 5번. 슈레딩거 모형에서 기저 상태의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가장 높은 원자 껍질. 자, 기저 상태니까 바닥 상태 말하는 거죠. 확률이 가장 높은 원자 껍질의 평균 반지름은 당연히 뭘까요? 바닥이겠죠. 그죠? 보호 모형에서 가장 높은 에너지 아닙니다. 보호 모형에서도 당연히 에너지 준위 값이 작은 거. 바닥 상태일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네, 5번에 정답 4번까지 살펴봤습니다. 많이 어려웠을 텐데 그래도 깊이 있는 양자역학적인 이론이 들어가지 않아서 나름 할 만한 것 같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연하민들 파이팅!